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한 1년 반 정도 되셨나요? 지난번에 책 나왔을 때 오셨었으니까. 그래요? 네, 주식 쪽으로 이제 떠나시고. 한참 안 했죠. 또 우리 최고민수님이 또 진짜 네. 그 비범하신 게 그 티셔츠 좀 보여주세요. 티셔츠. 아 이거. 예. 저는 그 트럼프 티셔츠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걸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 되나? 안 보이네. 통닭천사라는 분께서 예. 만들어가지고 얼렁뚱땅 상점이라고 네, 거기서 판매도 하는 거예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뒤집어졌네요. 차트를 뒤집어봐라 야, 라는 그럼 옳은 걸로 보인다. 침착맨에서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 컨셉으로 해서 증권 유관기관 현직자시고 또 투자도 오랫동안 하셨고 근데 주변에 또 막 유튜버들 만나고 하면 사람들이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안 물어봐요. 그래요? 네. 왜요? 워낙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라서 철칙이 있더라고요. 예. 어려운 시기를 겪은 그런 분들이라서 네. 공격적인 성향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재테크를 뭐하러 하냐? 그렇죠. 왜냐면 이게 캐시플로우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이제 대다수의 우리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 흑수저, 저를 포함한 흑수저들은 와이스트리 51만 흑수저들. 기본적으로 우리 슬픈데? 노동력들이 이렇게 감소를 하잖아요. 예. 그 노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은퇴 준비 앞서서 이제 가진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좀 불려볼까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나 연예인들 말고 주변에서 그 일반인들 만나실 때 지금 시장의 온도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에 대한 관심도를 봤을 때 그걸 또 우리가 인간 지표, 휴먼 인덱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숨을 많이 쉬더라고요. 그래요? 대다수의 코스닥 종목들은 다 내렸어요. 네. 그렇죠. 지금 뭐 800 초반까지 또 밀려 있고. 뭐 네이버, 카카오 사신 분들도 뭐 많고. 그리고 엔터도 작년에 그렇게 좋았는데 올해 실적이 꺾이면서 좀 슬퍼하고. 그러니까 온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소수의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그게 좀 대형주 중심으로 올해 이루어지면서 미국도 빅테크, 우리나라도 사실은 대형주 몇 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는 수출주들 그러니까 환율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강세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어떤 달러 강세 여기에 원화 약세 그에 따른 수혜들을 뭐 상반기에 자동차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또 원자력 방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호재가 됐고요. 내수주로 알았던 우리 식품주들 뭐 라면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됐고 또 작년과 다르게 AI발 데이터 센터발 그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도체도 사실 수출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주도형의 어떤 이슈를 가진 기업들은 상당히 상반기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진 반면에 대다수의 그냥 중소형주들이나 국내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섹터들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7월 24일에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뭐 하루에 신저가 종목이 200개, 300개씩 나올 정도로 시장 상황은 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AI, 뭐 반도체, 변압기, 화장품, 라면 이런 몇 가지 주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2024년 거의 한 7월까지는 수익률 격차가 확 커졌던 거죠. 그렇죠. 그 미국도 결국 미국도 그렇고 그 빅테크 기업들이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들을 거의 이끌고 있잖아요. 대다수의 그 미국의 그 내수 중심이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조금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뭐 AI 반도체, 뭐 그다음에 비만 이런 뭐 로봇 이런 미래를 좀 선도하는 그런 섹터, 기술 섹터들은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최근 뭐 총격을 받으면서 그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약간 센 발언도 하시고 그러면서 잠깐 이 다우를 추종하는 그런 전통적인 섹터라든지 러셀 2000 그런 섹터들로 순환매가 잠깐 이어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로직 자체는 기술주 중심의 뭐 미래를 좀 선도하는 그런 섹터들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
잘 해왔고 앞으로도 뭐 잘 되지 않을까. 물론 버블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한 투자 전략은 뒷부분에 좀 더 여쭤볼게요. MZ 세대들 특히 이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신문 지상에 기업 이야기만 보고 아니면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들어갔다가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냥 떨어지니까 싸지네 이러면서 또 들어갔다가 또 물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투자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런 젊은 친구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 이대호 대표님의 책을 좀 읽어야 된다. 저 뒤에 있는데 그 책을 좀 읽어라. 아니, 짠 거 아닙니다. 짠 거 아닙니다. 네, 여기도 선수 트랩입니다. 네. 저쪽에도 있네. 일단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접 경험. 그렇죠. 연애도 우리 책으로 공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주식도 책으로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실전에 앞서서 공부를 하지 않고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결국 머리 싸움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근거를 찾는 방법들은 결국 그거에 대해서 먼저 노하우를 갖춘 사람들의 어떤 필살기. 그게 책에 주로 들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의적절한 이야기들은 뉴스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뉴스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접하면서 경험치들을 간접적으로 쌓다 보면 실전에서도 좀 도움될 수 있는데 우리가 책이나 뉴스 같은 거를 읽기 좀 싫어하시면서 뭐 해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죠. 읽어야죠. 네, 그래서 저도 그 36살까지 이제 읽기만 해봤는데요. 그때 1년에 한 100권 정도 책을 읽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권씩. 예.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읽다 보니까 공통되는 분모들이 책에서 많더라고요. 그게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반복 학습이 되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한 100권 정도 책을 읽어라. 뭐 이거 저거 뭐 구분하지 말고 주식이라고 써 있는 거를 무조건 한번 읽어보는 거죠. 무작정 한번 읽다 보면 밑줄도 좀 그어가고요. 형광펜으로 좀 칠해보기도 하고 좀 노력을 조금 더 한다고 하면 노트에 좀 적어보기도 하고. 예.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이죠? 원투. 그렇죠. 아들아 네. 주식 공부해야 된다. 네네. 원투. 한때 저의 경쟁 책이 저 뒤에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서로 품앗이 해주기 이런 거. 네. 이 책은 이제 MZ 세대들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길라잡이 같은. 제 이제 아들한테 써주려고 썼는데요. 예. 예, 아들한테 조언을 하다 보니까 책이 너무 두꺼워졌어요. 마음을 담아서. 네, 한 따뜻한 1000페이지 마음을 담아서. 가까이 되고. 한동안 파이어족을 꿈꾸다가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빠르게 은퇴하는 것을 꿈꾸다가 이게 고금리 시절 되면서 그 꿈이 막 산산조각 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앞에서도 코인 이야기 잠깐 좀 해주셨습니다만. 왜 그렇죠? 고금리 시대. 그러니까 그때 주가도 망가지고 코인도 망가지고 뭐 부동산 최근에 뭐 반등 서울 위주로 하긴 합니다만 부동산도 많이 떨어졌고 네. 그래서 역시 원화 채굴만이 답인가 보다 열심히 일하자 네. 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또 마음 한켠에는 파이어를 계속 꿈꾸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꿈꿉니다. 금융 자산을 키워가지고 또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건 사실 누구나 갖고 있는 꿈이잖아요. 네. 그걸 또 현실로 이뤄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딱히 일단 저는 파이어는 반대합니다. 반대. 네.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라면 더더욱 반대를 좀 하고요. 왜냐면 주식 투자에 올인을 해서 네. 그걸로 전업을 해서 사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 네. 왜냐면 이게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월 어느 정도의 그런 고정적인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으면 되게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투자를 하다 보면 10개를 투자하면 10개가 다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몇 개는 좀 떨어지기도. 그러니까 결국엔 수익이 나지만 힘든 시기를 거쳐야만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고통스럽죠. 예, 그 힘든 시기를 겪기에는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이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땀을 흘리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만 그게 하나의 해지 전략이 되는 거고요. 심리적으로도 해지가 되고 물질적으로도 해지가 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파이어를 꿈꾸는 건 되게 좋은데 파이어를 실현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돈 걱정 없이 돈의 흐름 없이 자금이 모여 있다 그러면 뭐 파이어를 하는 건데요. 파이어를 할 수 있는 자금이 모이지 않았는데 일단 파이어하고 그다음에 그 소액으로 이제 막 불려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해지 전략 차원에서 좀 땀을 흘리는 그런 직업들, 그게 무엇이 됐든 그런 직업들은 반드시 좀 가져가면서 심리적 안정도 취하고 물질적인 그런 캐시 플로우도 하면서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제 첫 질문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본 그 핫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어떤 투자 마인드 이거 자체가 네. 결국 파이어족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이어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캐시 플로우에 대한 어떤 마련, 계획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거보다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의 상태, 그러니까 파이어족을 해도 된다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본업을 좀 열심히 하면서 주식 투자에 추가적으로 좀 매진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2020년, 21년에 주식으로도 그렇고 코인으로도 그렇고 많이 버셨다가 그 이후에 또 많이 잃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걸 왜 했을까? 투자를 왜 했을까? 또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20년 넘게 이렇게 주식 투자 하시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으세요? 잃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하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손절매를 안 하니까 손절매를 안 한다는 게 조급함이 사실 없거든요. 아니 근데 그 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대 낙폭? 뭐 보유하신 거 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최대 낙폭 얼마까지 가보셨어요? 뭐 한 80% 떨어져 보기도 그래도 하고요. 손절 안 하셨다고요? 네네. 마이너스 30, 40, 50, 60, 70 가는 동안에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예. 이제 저점 매수 기회로 반대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 마이너스 60% 70% 됐을 때 예.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에 쌓일 그쵸. 거잖아요.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실적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그래도 개선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자 기업을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기 순손실인 기업을 안 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단기 순손실이 날 것 같은 기업들을 사지 않기 때문에 예. 뭐 60% 70% 빠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좀 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60%인데 추가 매수하면 마이너스 30%가 되잖아요. 똑같은 금액을 네. 하게 된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빠져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마이너스 심리적으로. 30% 50%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뭐 마이너스 80% 가는 네.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지수가 지수가 1400 갑자기 됐으니까. 예, 1400대까지 떨어지면서 서킷 브레이커 2번 됐으니까 네. 그때 뭐 무너져 버리면 뭐 시장 자체가 30-40% 무너졌는데 개별 종목은 50-60%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좀 그래도 손절은 안 하셨다. 예, 추가 매수로 접근을 좀 하는 거죠. 네. 발상의 전환인데요. 예.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고배당주 중심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배당이라는 게 좀 있기도 하고, 오히려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매력적인 그런 주가 떨어질수록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령 뭐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시가 배당률이 한 23%뭐 이랬거든요. 그러면 뭐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할 기회도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너무 꺾여가지고 적자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도 심각히 이제 손절매를 고민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찌됐든 그 안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한꺼번에 이제 금액을 많이 살려고는 하질 않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실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뭐 한 두세 번 정도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바꾼 게 있는데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한 3년 이상의 실적을 예측대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경우들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실적이 많이 꺾여서.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 뭐 5년 이상. 그렇다면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들이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이 앞으로 그 성장 섹터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투자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국내 주식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이 정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바라보고 최대 그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좀 너무 장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산업은 이제 사이클 산업이 많다 보니까 반도체마저도 그렇고 그래서 사이클 뭐 안 좋을 때 들어가서 좋을 때 나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게 또 현실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수출 중심의 세상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나 경기 불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받고요. 미국 시장의 눈치도 많이 보고 또 중국 옆에 있다 보니까 중국의 침체를 더 세게 맞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알리 테무 같은 그 중국 이커머스의 저가 공세에 뭐 AI 관련해서는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랑 경쟁하기가 만만치 않은 환경. 그렇죠.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광고 시장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의 그런 주식인 이 네이버도 큰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짧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목표를 해서 국내 주식들은 이렇게 좀 트렌디하게 따라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미국의 어떤 그 기술주들 그리고 배당 성장률이 높은 그런 뭐 배당 성장주들 이런 관점 이런 주식들은 좀 롱텀하게 바라보면서 뭐 한 20%씩 손해 볼 때마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길게 보면 매수 단가를 낮춰가면서 좀 긴 호흡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들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네이버도 뭐 항상 주가는 이제 계속 뭐 신저가로 가기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상위 또 항상 랭크가 되어 있고 얼마 전에도 어디에선가 이제 댓글에 그래서 네이버는 왜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거를 본인이 모르시면은 어떡하나 해서 장문의 댓글을 달아드리려다 이제 좀 참기는 했는데 본인이 아셔야죠. 네. 그 진짜 근데 손절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이라는 거 이제 아까 뭐 그래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또 안전마진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사이에 막 쭉쭉 날아가는 주식들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막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 막 인기 있는 종목들 그럴 때는 어떻게 참으세요? 뭐 어렵죠 사실 심리적으로 내가 가진 종목들은 안 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현금을 좀 보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주들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주들은 그동안 배당받은 부분들도 있어서 배당받은 금액과 자신의 그런 어떤 마이너스된 금액 이걸 합산을 해서 토탈해서 플러스면 또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채권을 좀 들고 있으면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또 이자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채권이 하나의 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뭐 이 시의적절하게 조금 들어가 보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자산 배분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그 어쩔 때는 뭐 현금이 부족할 그럴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내를 합니다. 뭐 방법이 예를 들면 이거를 손해를 팔고 손해 금액을 팔고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약간 뒤늦을 경우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선택과 집중인데 기회비용을 저는 일단 고려를 안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쫓아가는 그 순간들이 결국 예를 들면 손절매를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투자금이 추가적으로 없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막 초창기에는 손절매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합산을 해놓고 보니까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1년 내내 뭐 주저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호재 이슈들이 가끔씩 나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좀 그래서 뭐 6개월, 1년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수익 실현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려보는 투자를 저는 근본적으로 하는데요. 최근 시장은 조금 이 양극화된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있다 벌어지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관심을 못 받으면 뭐 1, 2년 이상 이렇게 좀 어두운 구간을 가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어떤 지키는 투자, 기다리는 투자가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소수의 그냥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다수의 종목들이 좀 멈춰 있는. 이게 공매도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우리가 이제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쏠림 현상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특정 종목을 올릴 때 공매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쭉 올렸다 쭉 빼버리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이제 일부 종목에 그냥 쏠려버리고, 그러니까 다수의 종목들의 좀 이 거래량들이 가야 되는데 소수 종목으로 가버리고 쏠림 현상.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으로 지금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거래대금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증시의 거래대금 자체도 좀 줄어들면서 소수의 되는 종목들만 좀 쏠리고 나머지 다수의 좀 중소형주라든지 내수주들은 좀 어려운 침체기를 겪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을 더 잘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트렌디한 종목을 따라가려면 정말 그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게 보면서 최근 들어서는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품주도 올렸다가 이제 조정을 한두 달 이상 거치게 하고.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빠르게 그냥 그 예상치, 기대치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다가 상당 기간 조정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했다가 뭐 이런 유의 흐름들. 그러니까 엔터도 작년에 기대 이상으로 올려버렸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올렸다가 실적이 이제 꺾여버리니까 계속 이런 저점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양새. 항상 이렇게 성장이 보이고 또 이제 내러티브도 좋아질 때는 PER 뭐 25배, 30배도 싸다. 막 이렇게 쭉 갔다가 또 빠질 때는 또 한없이 멀티플이 또 축소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게 미국 시장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섹터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흐름을 동조화를 보이는 대표적인 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들이 뭐 미국의 일라이 릴리나 뭐 노보 디스크 이런 뭐 젯바운드 뭐 위고비 삭센다 이런 약들이 이제 잘 팔리면서 그런 비만 치료제 주식들이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날아가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비만 치료제 그런 우리나라의 섹터들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더 뭐 삼천단 제약이라든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어떤 주식의 트렌드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을 좀 같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조화.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좀 긴 호흡으로 좀 보고 우리 시장은 좀 짧게 트렌디하게 좀 찾아가는. 그래서 하반기도 수출 관련 기업들이 좀 선방을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뭐 예전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날 한국 시장에도 그 관련된 업종이 또 같이 움직이고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근데 이거를 또 현실적으로 미국 관련된 그러니까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은 완전히 장기적으로 근데 우리 안에서는 약간 또 사이클도 타면서 트렌디하게 가야 되는 사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만 또 최근에 보면은 그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어요. 또 미국 대선 불확실성도 또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네. 뭐 트럼프 뭐 피습 사건 이후에 막 지지율 급등하니까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생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 포기하고 그 카멜라 해리슨 또 지지율 올라온다고 하니까 또 이게 전세가 확 역전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11월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 불확실성 어떻게 보세요? 다행히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완전 최근 며칠. 네, 최근 며칠에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대선 후보가 민주당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그 민주당 후보가 강한 경쟁력들을 앞으로 좀 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부모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예. 계열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젊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강한 그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어떤 정책 연속성 상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중국에 대한 압박, 뭐 관세를 60%까지 올린다, 뭐 그런 네. 얘기도 하는데요. 관세를 올리는 건 좋은데 결국은 미국의 물가를 올리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산 물품을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60% 비싸게 사는 꼴이 돼서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을 내리고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어떤 FRB의 기본 구조와는 좀 어긋나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FRB는 이제 연준, 페드. 네. FRB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이제 옛날 사람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네. 그래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우리 증시는 폭락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그렇게까지 보신다고요? 우려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결국 때리면 우리 수출 산업의 30%가 중국이잖아요. 예전에 2018년 네. 그쯤. 네. 그래서 가장 큰 어떤 수출 상대가 중국이었고 지금도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중국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의 어떤 산업 전체도 많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어서 그리고 자국 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트럼프가 반도체 왜 대만에 대해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대만이 그렇게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위비를 받지 않느냐 이런 말 한마디에 반도체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반도체들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도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그런 지지율 상승으로 그렇게 실적이 좋은 자동차주들도 많이 뭐 현대차나 기아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우리 증시에는 결코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차라리 단기적으로는 우리 증시에는 좀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바로 그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 교체와 지지율 상승 부분들이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들 그동안 트럼프 지지율 상승으로 흔들렸던 기술주 뭐 AI 반도체라든지요. 뭐 기술주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안정세를 가져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물론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 증시에도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트럼프의 어떤 불안감이 리스크가 증시에 분명히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때릴수록 또 중국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출을 뭐 항상 제1, 제2 뭐 미국, 중국 대중무역, 대미무역 비중이 1, 2위 아닙니까?
우리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자유무역이 활성화돼야 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또 잘 되는데 오히려 서로 간에 이제 무역 장벽을 높여버리면 그렇죠.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 네. 물동량에서도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지난 과거 트럼프 일기를 보면 결국 중국과 막 방향이 나오죠. 예, 싸우다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싸움을 최대 8년까지 우리가 더 맛봐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그런 방위비에 우리 방위비도 인상될 수도 있고요. 네. 결코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또 뭐 나토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 이러면서 또 국제 정세도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또 막 방산주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방산주는 민주당 정권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미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들을 좀 저 개인적으로는 보일 것 같고요. 앞으로 수주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 그러니까 자국의 영토를 자기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조급함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또 원자력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우리가 AI발 전력기기 이런 부분들이 전력 수요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원자력도 뭐 글로벌리 나쁘지 않은 환경들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도 이제 체코 수주 이후에 그 뉴스 노출 이후에 또 막 급락했던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뭐 딴지 건다 뭐 특허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힘을 못 쓴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원래 기다렸던 뉴스잖아요. 원전 수주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올라 있는 상태고 원전 수주가 끝나면 또 한동안 다음 수주가 바로 이어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트렌드 있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다가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그런 물량들 때문에 올렸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는 그런 트렌드가 요즘 최근에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 또 원전주 섹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2차 전지 관련주 때문에 이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다 없애야 된다. 네. 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거 역시 불확실성이 계속 클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전기차의 캐즘은 좀 그 정치적인 요인들이 많이 좀 결정을 내려준 것 같아요. 유럽도 뭐 극우 뭐 이런 쪽들이 하면서 그러니까 노조의 좀 우호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되면서 어떤 전기차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생각보다 좀 이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투자가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테슬라가 중국에 대한 비중들이 높은데 네. 테슬라가 좀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우선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뺏기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그 자동차 업종에서 이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치고 나가니까 네. 이 미중 갈등 속에서 굳이 중국이 좀 치고 나가는 전기차를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되나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서 진다면 네. 민주당 후보가 8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하던 IRA를 좀 더 가속화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캐멀라 해리슨이 네. 이긴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IRA 그 전기차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주로 트럼프의 그 지지 기반인 동네에서 많이 해서 네. 그렇게 완벽하게 없애지는 않을 거다라는 약간의 기대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찌됐든 과거의 그 전통적인 에너지 부분 섹터에 대한 집중을 더 할 거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친환경,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이런 산업들의 굳이 그러니까 저가의 에너지 중심으로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앞으로의 환경이 될 것 같고요. 올해 말까지는 2차 전지가 저점을 잡는 그런 시간들, 쉽지 않은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어두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한 7%까지 빠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택시 이런 이슈로 많이
급등을 했고 최근에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서 약간 정치 테마 이슈로도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 실적이 중국에서의 어떤 점유율 하락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시간에서 한 7% 빠졌거든요. 그런 영향들이 우리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뭐 배터리 셀 기업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리튬 가격도 올해 내내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또 경쟁률이 또 어떻게 엎치락뒤치락 하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은 더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내기를 하시죠. 아 진짜로요? 네, 밥 사기. 아, 그 좋습니다. 네. 먼저 저는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다. 해리슨이? 네. 저도 거기가 이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같이 밥 먹죠. 아니 그래도 또 어차피 이건 그냥 내기 차원이니까 네. 누구를 선호한다가 아니라 네. 약간 그거더라고요. 내기할 때는 네. 내가 선호하는 후보에 반대로 걸어야 해칭이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트럼프를 걸어야 예전에 됩니까? 그 한일 축구할 때도 한일전 때도 네. 일본이 이긴다에 걸어야 한국이 이기면 기분은 좋고 네. 밥은 사도 기분이 나쁘진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민주당 후보 자체를 네. 잘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59세의 여성의 그다음에 유색 인종의, 흑인과 네. 아시아의 지지를 받는. 그래서 바이든보다 스펙트럼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도 약간 이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켜보자 또 이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력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있었는데 3살 젊다는 그리고 총명하다는. 네. 근데 이제 59세와 비교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이 고령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죠. 예,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돼버리는. 예, 그래서 쉽지 않은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되길 네. 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해리슨이 되는 게 더 좋죠. 네. 근데 일단은 내기는 트럼프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예. 선수를 뺏겨가지고 네, 밥 좀 얻어 먹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해칭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남의 나라 대선이 참 이게 재밌는 게 토론 있잖아요. 지난번 토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밀렸잖아요. 막 끔뻑끔뻑 되면서. 이번에 해리슨하고 트럼프가 또 한 번 생방송 토론을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해리슨은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트럼프는 이제 뭐 재판받는 사람이고. 그러네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범죄자 취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그 아까 반도체 관련주도 잠깐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반도체 쪽도 이제 중국 쪽 제재 이슈 나올 때마다 또 휘청거리기도 하고 하이닉스랑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또 막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또 더 어려운 게 소부장 기업들 주가가 또 먼저 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 AI 가속기 그 부분에 이제 HBM이 들어가면서 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하이닉스가 들어가고 하이닉스 그 생태계 한미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같이 강한 상승 흐름을 상반기에 보여줬잖아요. 뒤늦게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 엔비디아 납품을 지금 노리고 있고 오늘 기사 보니까 7월 24일입니다. 4세대는 엔비디아와 OK를 했는데 5세대는 아직 검증을 못 받았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빠졌고 하이닉스는 올라왔거든요. HBM3는 어떻게 네네. 테스트 통과했는데 3E 버전은 네네. 아직 멀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HBM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가를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엔비디아의 신제품을 지금 25% 정도 추가적으로 더 생산을 하겠다 뭐 이런 엔비디아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25%의 그 HBM을 어디서 얻을 거냐. 결국은 삼성전자 아니면 마이크론 여기서 얻어야 되는데 마이크론은 지금 상당히 뒤져 있고요. 캐파 자체도 적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좀 기대가 있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꿈의 주가인 10만전자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좀 희망 사항이 있고요. 이건 조건부.
돼야지. 근데 이거는 네. 이제 언젠가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에게 납품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이 하이닉스에게만 너무 의존하는 생태계도 결코 엔비디아에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HBM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경쟁 상대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혹여 SK 하이닉스가 가령 예를 들면 어느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악재가 있으면 더더욱 이 상대 여러 가지 그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납품업체가 필요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 그 소부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리스크에 조금 더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다행히 이제 트럼프 리스크는 조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네. 트럼프 관련돼서 트럼프에게 호재인 주식들은 강하게 가지만 트럼프가 무언가 발언을 하면 악재인 제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본인에게 유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도 네. 저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금리도 내리지 마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금리도 내리지 말고 그다음에 시장도 안 좋아야 그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들이 바이든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가장 강하게 이끌고 있는 반도체 그런 AI 산업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면서 주가 조정을 일부러 좀 노렸던 게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발언하면서 좀 흔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의 주가가 내려가자마자 바로 우리가 이제 안정세를 좀 찾아갔잖아요. 반대로 이제 빅스 지수는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커지고. 이제 그 빅스 지수도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발 이 불확실성이 11월까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지지율 역전이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거의 되자마자 이렇게 지지율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어떤 지지율 반등이 저 개인적으로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잠잠해지고 기본적으로 상반기 내에 시장을 이끌었던 AI 산업들.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생긴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 네. 오래됐습니다만 특히 네. AI 쪽으로 특화돼서 네. 막 증설이 되기 시작을 한 게. 그러니까 클라우드로부터 시작해서 네.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AI 기능을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지금 얼마 안 어떻게 됐죠. 보면 챗GPT 투자가 부터. 지금 2, 3년은 더 돼야만 데이터 센터가 더 지어져야만 우리가 뭐 AI 랭귀지라든지 AI 관련된 어떤 구현이라든지 비즈니스들이 뭐 구글이나 메타나 뭐 이런 쪽에서 시연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존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 AI 관련된 이슈들이 꺼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 3년 후부터 이제 2, 3년 후부터 구글, 메타, 아마존이 그 AI로 얼만큼 비즈니스를 일으킬 건지. 그러니까 지금은 AI 하드웨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다음에 이 AI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 이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우리 핸드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규모의 AI가 돌아가는 그런 세상들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에 우리 강한 흐름을 보인 이 AI 관련 이슈들이 결국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도 뭐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꾸준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결국 매그니센트 7이라는 네. 것들을 종합해보면 AI로 요약을 그쵸. 할 수 있거든요. 예. 테슬라도 AI 기업이에요. 그쵸. 뭐 예. 전기차라고는 하지만 전기차는 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죠, 도구. 도구일 거고, AI를 활용해서 AI 자율주행 그리고 휴먼 로봇, 예. 그죠? 네, 그래서 AI 로봇 이런 쪽으로 결국에 궁극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매그니센트 7도 결국 AI에 집중된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그래서 AI 산업들이 결국 미국 시장을 지배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주의 어떤 선전이라고 보면 우리도 그런 섹터들에 대한 좀 주목.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기술주 섹터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있는 그 기반을 둔 기초지수를 둔 그런 기술주 ETF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앞으로도 좀 시장이 안정화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섹터들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비만 치료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30년에 시장을 선도하는 한 10개의 약 중에 5개 정도가 비만 또는 당뇨 약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비만 치료제가 결국 당뇨 치료하다가 부작용으로 살이 빠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2035년이면 둘 중에 하나는 뭐 뚱보란 얘기도 웃자고 하는데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 같다. 다만 이제 일라이 릴리가 과연 시장을 앞으로도 젯바운드가 위고비보다는 지금 성능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위고비나 젯바운드는 일주일에 한 번 투약을 주사로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암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투약하는 그 약을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8월 달에 아마 임상 1상인가 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로슈 같은 경우는 먹는 약, 먹는 그 약을 지금 개발을 네. 일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먹는 약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 웬만해서는 이제 안 아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쪄가지고 많이 이제 좀 아픈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일단 그 먹는 약으로 해서 살이 빠지면 그래서 일라이 릴리도 역시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도 경구용 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2030년이면 과연 경구용 약 아니면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 맞는 약 이런 식으로 개발이 들어가면 그걸 가진 이제 업체가 결국엔 최종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젯바운드가 상당히 기술력이나 어떤 성능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늘로 이렇게 찌르잖아요. 네, 주사기로. 예, 왜냐면 이게 먹으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사 바늘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서 뭐 그 기업이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섹터가 아닌가. 그쪽에서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그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주목해야만 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또 사람들이 살이 빠지면서 또 나타나는 또 다른 부수적인 뭔가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 그래서 측면에서요. 지금 이제 그 AI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든지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그 HBM 관련해서 본딩하는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이제 생태계들이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AI 비즈니스라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부터 AI 가속기를 사와서 이제 AI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걸 할 아마존이라든지요, 메타라든지 서비스 기업들. 네, 서비스 기업들이요. 그런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결국 어느 정도의 생태계를 또 만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섹터로 해서 뭐 핸드폰 그러면 뭐 핸드폰을 제조하는 그런 곳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AI 뭐 관련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쪽들도 앞으로 뭐 ARM이라든지요. 그러니까 반도체 IP를 갖고 있는 뭐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결국 그런 쪽의 생태계들을 형성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관련해서 결국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이 그 그쵸. 데이터 그 전기를 잡아먹다 전력을 보니까 먹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부수적으로 좀 하나의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섹터들은 뭐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라면이나 뭐 김밥 같은 어떤 식품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 의존했던 이 화장품들이 이제 미국 쪽 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원자력, 그다음에 조선. 조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선가가 많이 네. 올라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신고가 가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조선은 더 좋죠. 왜냐면 화석연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LNG선 발주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 섹터들에 대한 관심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면서 좀 갈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바이오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국내 바이오 섹터 오늘 알테오전이 30만 원을 넘어섰는데 알테오전도 뭐 8월이나 9월쯤에 그 머크의 임상 결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 뭐 주가가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으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또 이제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2위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생물 보안법 이게 이제 중국을 제끼고 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바이오 섹터들이 뭐 반사이익을 얻어서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위탁 생산 업자들 뭐 수출이 늘 거다 뭐 이런 기대감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도가 좀 규제 약간의 그 제한을 받으면서 바이오 섹터에게는 굉장히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올리고 이 공매도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렇죠. 조성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들도 있는 투심이 어떤 좀 좋아질 수 있죠. 임상 결과 발표를 기대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비만 섹터들이 바이오의 어떤 관심을 상반기에 끌어주고 그다음에 임상 결과들이 좀 이어지고 알테오젠의 어떤 임상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바이오 시장에도 좀 온기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들도 하반기에 이렇게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웃집 효과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좀 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아까 그 우리 샌드 타이거 샤크 최구민수님은 적자 기업에는 직접 투자는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바이오 기업들이 또 적자인 것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섹터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안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본인들이 이제 여러분이 네. 직접 판단하셔야 되는 네, 거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적자 기업을 좀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손절을 또 안 할 수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만의 스타일을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 제가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견디는 거고 이게 비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뭐 어떤 일이든지 비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아까도 질문을 저한테 이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네. 건데 저는 이제 비교를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이 오르는 건 뭐 그걸 선택한 사람들의 수익은 좋겠다. 그러나 내가 그걸 자꾸 이렇게 연관해서 왜 나는 생각하는. 놓쳤을까 이러면 이게 굉장히 투자에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줏대가 없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가진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지는 네.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진 거에 대한 확신이 가질 때까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확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한번 고민을 하고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많이 삼아서 네, 그렇게 해서 보통 매수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하고 샀는데 이제 조금밖에 못 샀는데 그게 막 수익이 나면 뭐 그 수익 난 걸로 조금 만족을 하고 그렇게 이 마인드 컨트롤을 좀 오랜 시간 해와서 예, 저는 좀 그렇게 견디고 좀 있습니다. 요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아까 이제 배당 나오는 주식들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밸류업 주식들이 좀 상반기에 주목을 받다가 사실 이게 또 뭐 밸류업 전반적으로 뭐 강제가 됐던 것도 아니고 의무화도 아니고 그냥 밸류업을 평소에 잘 하던 기업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뭐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지금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밸류업들은 지금 상반기 많이 올라왔는데요.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예를 들면 밸류업을 잘하는 기업에게는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금융회사, 뭐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회계 그 이슈가 있으면서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하반기의 기대감들은 계속 뭐 크게 많이 빠지겠느냐. 그러니까 뭐 세상이 바뀌듯이 뭐 엄청난 뭐 상승을 단기간에 거두기는 좀 기술주처럼 어렵겠지만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또 시장이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우리 네, 지금 네. 하고 있는 이 실적 시점에서 내일인가요? 모레인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환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적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최근 이제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자국 우선주의 그쵸. 이런 부분들 뭐 관세를 더 부과할 거다 뭐 이런 보호장벽 이슈 때문에 많이 흔들렸는데 만약에 트럼프의 당선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 환율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수혜를 받는 이 수출주들 약간의 그런 환율 그러니까 지금 1,370원, 80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1,300원대 초반이나 뭐 1,200원대 이렇게 혹여 내려간다면 약간 좀 실적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다행히 그 최근 들어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행 부총재를 하셨던 네. 분께서 신문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 말까지 1,300원대 중반이나 이 정도는 유지할 것 같다.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보다 현대차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상대적으로 배당을 포커스로 둔다면 현대차보다 현대차 우선주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 생각이 우선주도 듭니다.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는 결국 실적이 계속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정을 좀 보였지만 결국에 실적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올해 안에는 선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은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환율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또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은 할부 금리 떨어지면서 자동차 구매력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좀 네네. 종합적으로 또 네네.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그쵸. 조금 더 포커스가 있으니까요. 환율 영향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중요하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1,400원이 혹시 넘어가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거는 또 예.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또 예. 좋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수출 좀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 측면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일본도 지금 엔화가 네. 뭐 계속 떨어지면서 일본 국민들이 이제 백엔샵에서 살 게 없다 뭐 그런 하소연도 하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일본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엔화가 내려가면서 굉장히 좀 수출도 잘 되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 서민들이 살기에는 더 팍팍해지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순간 관세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자국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잡히지 않는 인플레를 어떻게 할 거냐. 인플레가 안 잡히면 결국 금리는 못 내려갈 거고 트럼프 정권 내내 이렇게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냐라는 좀 그런 걱정이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 걱정도 항상 계속 담아놔야 되는 거 사실 이게 또 투자자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우리 최구민 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물 한 모금 한 마리 예. 좀 참 이 드세요. 바커스. 원래 그 네. 그리스어로 원어가 바쿠스 그럴 거예요 아마 술의 신 그렇죠. 네. 저 바카스 좋아합니다. 엠베서더 엠베서더. 바카스 찐팬. 찐팬. 저도 바카스 저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카스를 사랑합니다. 맨날 공짜로 먹습니다. 그렇군요. 바카스 드실 분은 YC로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 따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짠 하시죠, 짠. 네. 전 디카페인. 이게 협찬은 아니에요. 협찬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그냥 실물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그 또 얼마 전에 강의 하나 여셨다면서요? 예. 제가 그 패스트 캠퍼스에서 네. 주식 투자 강의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해외 주식, 그리고 배당주, ETF, 그리고 공시, 재무제표, 그다음에 실적 개선주를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으니까요.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조요 티셔츠, 네. 땡큐 티셔츠도 그것도 얼렁뚱땅 상점에서 구입할 수 사라고요? 있으니까. 나도 준다고. 네. 그런 강의는 저희 YG 클럽이랑 같이 하셔도 좋은데.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계약서 들이미는 사람이 뭐 장땡이죠. 그러네요. 알았으면 패스트 캠퍼스에서 하시는 것도 많이 YG 사랑해 클럽. 주십시오. 네. 끝나는 대로. 네. 최구민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